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이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그걸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학생들이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죠. 네. 우리가 흔히들 수능하면 떠오르는 게 수시일까요, 정시일까요? 수능이란 말 들었을 때 정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어떤 착오를 일으키는 게 수능하고 정시를 똑같이 봐요. 근데 절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능은 점수를 따는 어떤 하나의 툴이에요. 내가 얼마만큼의 점수를 국어에서 따고 영어에서 따고 수학에서 따고 탐구에서 딸 거냐. 점수를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정시, 즉 수능 위주 전형이라 함은 이 점수를 가지고서 어디 위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라는 걸 계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석차 싸움이 되는 거고, 수능이라고 하는 건 점수 싸움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 부분에서 점수를 받았으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그래서 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요. 정시가 쉽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시가 쉽다라는 건 그 수능 점수가 있으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만 이게 활용되는 건 너무 다른 분야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가 몇 등 정도 위치해서 이게 안정일지 소신일지 상향일지를 결정하는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어떤 그 계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다 점수 이꼴 정시. 점수가 높으면 정시에 유리하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은 각 대학마다 너의 점수는 달라진다. 그래서 위치도 각각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반영 지표가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설명해 네. 주시면. 반영 지표에 대한 설명을 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아니, 아니요. 화면이 아니군요. 예, 요거는 요 다음에. 정이에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반영 지표라는 건 일종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단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분위를 쓰는 대학이 있는데, 백분위는 예를 들어서 1등급 안에 종류가 5개밖에 없어요. 100, 99, 98, 97, 96. 5개밖에 없는 건데, 표준 점수는 1등급 안에 작게는 8, 9개, 많게는 20개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썰려요. 쉬운 말로. 그러니까 우수한 애들을 잘 골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대체로 표준 점수를 많이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를 가지고서 계산을 할 때 적어도 금년 수능 같은 경우에 한 370점대 정도까지는 표준 점수를 갖고 이제 이걸 대학마다 환산하는 그런 방식을 동원하시면 되고, 유일하게 그 언저리에서 이제 그 어디죠? 경인교대였나요? 네. 경인교대만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입니다.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은 이제 370점 아래에서부터 총합이 국수탐 합이 한 360, 350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요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하고 백분위를 쓰기도 해요. 그러면 고민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표준 점수가 조금 더 내 자산 가치가 많은가, 백분위가 조금 더 자산 가치가 많은가. 이 두 개 중에서 조금이라도 자산 가치가 높은 걸 가지고 자기 성적을 해석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런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가 섞여 있는 공간에서는 상명대, 명지대, 그리고 그 가천대 같은 세 개 대학이 백분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요 권역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그 두 가지에 대한 유불리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은 표준 점수, 또 중위권 대학은 백분위고 그 사이에 둘 다를 섞이는 부분이 있죠. 예, 섞이는 부분이 네.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가중치도 되게 중요하다. 이거에 대한 비교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조금 예,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강 찾아보면은요, 요강에는 되게 복잡합니다. 요강이 복잡하고 숫자들이 적혀 있어갖고 뭔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대학별로 있는 요강들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어떤 대학들은 4개의 영역을 전부 다 비율로 반영하기도 하고요. 어떤 대학들은 영어는 뭐 가산점이나 아니면 감점을 하고 3가지 영역만 비율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비율이 물론 100에 있는 거를 나눈 비율이긴 하지만 대학별로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를 수 있다는 얘기는 40이라고 무조건 큰 거냐, 30이라고 무조건 적은 거냐, 그러면 20은 적은 건가? 이거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자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눈치가. 네. 어려워요. 대학별로 가장 큰 건 뭐냐면은
모든 거는 나한테 유리한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대학별이 다 똑같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대학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대학들마다 있는 특징들, 그 다음에 이만큼이면 대체 얼만큼 더 유리한 거지? 이런 것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33, 뭐 그 다음에 뭐 수학은 40 이렇게 나와 있다. 33은 큰 표를 건가? 보면서 예, 설명을 그러게 표를 좀 보여주면 안 돼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표가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실제 요강에서는 여기를 33으로 표현했고 이게 40으로 표현해져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세 영역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얘는 1점을 1점으로 본다는 뜻이야. 그리고 얘는 1점이긴 하지만 1.2배를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2를 하거든요. 탐구 영역은 0.8배입니다. 그럼 사실은 국어와 수학을 봤을 때는 1대 1.2긴 하지만 어디까지 탐구 영역을 본다면 탐구와 수학의 비중을 본다면은 1.5배인 셈인 거죠. 그럼 사실은 1.5배는 엄청 큰 거거든요. 4점짜리 문제 한 문제면은요. 곱하기 1.5 하면 얼마죠? 6점. 네, 그렇죠. 역시 수학 오,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방송사고 날 뻔했습니다. 야. 6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탐구에서의 6점, 여기 4점이구나라는 생각이니까 결국에는 수학을 잘해야 되는구나라는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요. 그래서 각각에 나와 있는 학교들을 이 가중치별로 설명을 해서 해석을 해 놓은 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 평균적으로 한 1.2가 좀 안 되게 반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국어도 한 1.2 정도를 반영하죠. 인문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어와 수학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생각보다 국어 많이 반영할 것 같은데 수학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제가 영어 교사인데 영어는 0.4입니다. 아이고. 자연계 같은 거 보면은 1.35까지 올라갔네요. 국어가 좀 떨어져 있고요. 죄송하지만 영어는 계속 이렇습니다. 아이고. 마음이 많이 힘들고요. 결국에는 자연계열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수학을 많이 반영을 한다는 부분이고 의외로 인문계열도 수학의 반영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상위권대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전부 다 수학에 있구나. 수학을 잘하지 않으면은 상위권대에 합격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또 특이하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A, B형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 A, B형은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AB형 성대가 나누는 이유는요. 두 가지 점수 계산을 각 사람한테 줘요. 그래서 A라는 방식, B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한 다음에 더 높은 점수를 나의 점수로 그렇게 택하는 게 이제 성대가 올해부터 채택한 A형, B형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왠지 더 유리한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나 뭐가 약하니까 점수가 낮은 줄 알았는데 다른 형으로 가면 내가 점수가 올라가네. 그러면은 또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성대를 쓸 수 없는 점수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성대를 써서 붙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막 이렇게 넣어줘서 이렇게 뭐 약간 학생들로 하여금 그 희망을 주게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예측을 좀 추정을 해봅니다. 입시오 패스 입장에서는 그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동의하는데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A형도 그렇고 B형도 그렇고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세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학이 센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제 A형과 B형이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한 제 얘기고요. 하지만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처럼 수학이다. 수학이다. 네, 수학이 약하면 안녕 네. 이렇게 이제 이걸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총점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구성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방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국어와 수학과 그다음에 탐구에서의 각각 표점이 달라지다 보니 총량만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저 탐구를 통해서 국어 수학의 부족한 점을 덮어쓴 아이들은 표면적인 것보다 훨씬 더 산출 방식에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차이를 또 다음 표로 조금 그쵸. 더 한번 설명을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해주시겠어요? 네. 숫자가 이거보다 더 나왔어요. 네, 숫자... 일단 경기가 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많은데요? 네. 근데 또 더더군다나 웃긴 거는 이 같은 숫자들도 쭉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요. 네.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절대 이게 트라우마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쫄지 않아도 되니까. 네. 제가 보기에 기자님을 이해시키면 네.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이해. 네, 지금으로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조금 설명을 자, 좀. 잘 들어보세요, 기자님. 네. 자, 위에 있는 국수탐 2개 표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에는 표준 점수가 성적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 개 탐구에다가 국어 수학의 표준 점수를 다 더한 거예요. 이게 본인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385부터 384, 383 1점씩 내림차순으로 쭉 이렇게 올려놨어요. 기자님 스타일 딱 보니까 적어도 여기서 최고점 385점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 이상 아닐까요? 근데 빨리.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밀집도가 가장 높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표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네. 지금 이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네가 전체 학생 중에 4등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100명으로 따지면. 100명 중에 4등인 100명 중에 학생의 4등. 점수인 거죠. 그렇죠. 예. 여기 4.5등, 4.9등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점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석차가 좋은 건 맞죠.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점수 차이가 15점이지만 석차 차이는 2배 이상 지금 나는 상황인 거예요. 10.6%니까. 그러면 이건 뭐냐면 385를 만들 때 자기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인데 보통은 모든 입시사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했었던 뭐 서울 중등지당 연구회나 이런 데서도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DVD를 샘플링 해가지고 갈 때는 이 점수에 대한 각각의 평균점을 이렇게 제시해줘요. 이걸 평균점을 제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대적으로 385지만 129가 아니라 131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385로 만나야 되니까 수학은 126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영어는 2등급 그대로고 탐구는 128일 수 있거든요. 그럼 아까 유인태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수학이 핸들링을 많이 하는 상위권 대학에선 당연히 가중치가 덜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불리한 거죠. 그렇죠. 이 점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점수지만 126으로 가버리면 이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점수의 특징을 좀 이해를 해야 뭔가 배팅을 하더라도 끝까지 좋은 위치에서 이렇게 갬블링이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성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라서 좀 어려울 텐데 1.8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10명 중에 2명만 1등급이고 나머지 다 2등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1.8이 나와요. 그러면 이 공간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데 내가 영어가 3이다. 그럼 그만큼 페널티를 크게 먹는 거죠. 자기 동점자에 비해서 내 성적은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는 방식. 이게 이 표를 이해하는 방식이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이 표를 갖고 자신의 성적을 먼저 이해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이제 성적이 어떤 부분이 좀 유리한지를 파악한 다음에는 이제 가나다군을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가나다군을 배치할지 그 전략은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세요? 보통은 점수대에 따라서 조금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점수대로 먼저 나누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신축관 가려면은 2승 이상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본선 통과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열심히 한번 싸워보고 이제 다음 월드컵에 또 오겠다. 있는 거고요. 재수를 가는 그렇죠. 거죠. 또 와야 돼.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월드컵은 4년인데 수능은 매년 있어 다행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 네. 과거 시험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1승 1무 1패나 아니면 뭐 2승 1패 이런 식으로 세우고 나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각 군마다 이제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군마다 특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도 표를 통해서 좀 보여주시죠. 최상위권은 또 이제 안성환 씨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해야 됩니까? 네. 사실은 여기서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자산이죠. 406점 이상 국수탐 표준 점수 합 405점에서 400점에서 405점 사이. 그러면 이제 가군, 나군, 다군의 원리는 모든 수험생이 군에서 한 번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 점수를 가지고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어떤 그 그룹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6점 이상은 대체적으로 메디컬이라고 하는 것은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까지 다 포함하는 걸 메디컬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406 이상이면 이제 거의 의대 끝선 정도라고 저희들이 보통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의대, 여기도 의대, 여기도 의대를 쓰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이 만약에 재수를 한다, 좀 낮추고 싶다, 그러면 폭 꺼트려서 서울대를 쓰겠죠. 꺼트려서 서울대. 네. 꺼트려서 서울대죠. 네. 부러운 애들입니다. 부러운 애들입니다. 서울대를 꺼트리다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밑에는 405점 같은 경우에 보면
꺼트리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똔똔똔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난 재수불사. 그러면 가장 공격적인 라인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반수라고 하면 어딘가 한 군데 붙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기왕에 최고 이 레벨을 선생님이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특징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이따가 환산점 개념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통상적으로 한 413점, 그 다음에 412부터 409점, 그리고 409부터 400선까지가 아까 동점좌표에서 수학이 똑같이 계속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런 그룹핑 현상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대학마다의 환산점의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표준 점수 상으로는 400점이고 한 명은 408점이면 8점 차이가 나는데 알고 보면 같은 대학에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최상위권 의외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인간계는 어떨까요? 사실 여기만 해도 거의 신기하기 때문에 같은 여기는 신들의 모임입니다. 네, 이 정도 대학들이면 사실은 너무 그렇죠. 너무 절하면서 가야겠죠. 그러면 희태쌤은 신계에서 오신 건가요? 보면은 그 밑에 쪽 같은 경우는 패턴이 약간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399에서 395개월 보시면은 원래는 이 가군에서 뭐 고대나 연대를 썼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군의 고대가 새로 왔어요. 이게 자유전공학부, 그렇죠? 우리가 무전공에 있는 그렇죠. 유형끼리 생기면서요. 그러면서 다군으로 고대가 갔거든요. 고대만 간 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갔습니다. 한양대도 갔고요. 그렇죠? 뭐 이대도 갔고요. 서강대도 갔고요. 이러면서 다군에서 쓸 곳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전통적으로 다군 같은 경우에는 가군과 나군보다 인원수를 훨씬 더 적게 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쓸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군이나 나군에서 꼭 붙여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를 한 군데를 다 쓸 수 있는 이런. 서울대, 연대, 고대를 그렇죠. 다 가나다로 다 써볼 수 그러면 있게 되고. 얘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뭔가요? 전년도 입결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형태의 학과의 순서가 금년에는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이 군별 배치가 좀 바뀌어지면서 판이 완전 바뀌었어요. 근데 학생들의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의 기억은 전년도의 입결이 마치 올해 입결이 될 거랑 같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이 있거든요. 근데 뭐 내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정시라고 하는 것들은 마치 새로운 판이, 그러니까 올해 날씨가 이렇다고 내년 날씨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예년의 기온이 올해의 기온하고 거의 무조건 똑같을 것이다.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기후 자체가 똑같지는 않다. 금년은 이상 기온인 거죠. 항상 기후 위기긴 합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맞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가군에 붙은 학생이 가군에 뭐 고대나 연대를 붙은 학생이 다군으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군에서 연대나 고대를 안정 지원한 학생이 다군에서 고대 학부대학 자유전공을 붙으면은 다군으로 빠질 수도 있는 현상이 또 생기는 것들이죠. 그전과는 아이들이 동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속하는 것들이고요. 그 밑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는 마지막 선으로 보는데요. 대신에 이제 조금 점수가 약하니까 이쪽에 고대처럼 높게 쓰기보다는 뭐 성대나 아니면 중대, 한양대 이런 식으로 또 쓸 수도 있고요. 밑에 계열로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를 고려대, 연세대를 상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안정 지원이나 아니면 적정 지원을 하는 이런 패턴들이 또 보여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의회 인원이 335명 정도 금년에 늘었어요. 근데 지역 인재도 요즘에 계속 뉴스 나오잖아요. 이월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공간에 이 공간 어딘가인가 그 학생들이 들어가야 될 공간이 생겨야 돼요. 그럼 상대적으로 군에서는 하나밖에 못 쓰잖아요. 대부분의 약대하고 메이저 의대들이 지역에서는 가군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연고대나 서울대에 입결해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점수를 충분히 잘 이해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루틴을 생각하고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점수의 산출식을 구한 뒤에 시장의 상황을 봐야 되는 그런 입시가 된 겁니다. 올해는 약간 시장의 변동사항도 그렇죠. 좀 크다는 말씀. 지금 환율이 엄청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네. 불확실합니다. 네네네. 불확실성이 끝판왕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다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새로운 대학들이 워낙 많이 들어온 데다가 성균관대 같은 경우 또 과학 한 과목만 하나만 보는 거니까. 한 과목 보기 때문에요. 사실은
탐구를 한 과목만 보는 상위권 대학은 거의 없고요. 성대 이후에 쭉 내려오면 상명대에서 나오죠. 상명대. 그죠? 상명대 명지에서 처음 그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서 과학을 하나밖에 안 보는 거는 엄청나게 파격적이죠. 아까 성균관대 AB형도 보셨지만 그렇죠. 과학 하나도 이거 어유 어마어마한 되게 거죠. 아주 매혹적이고 네, 아주 유혹적인 통상 그런 이제 저는- 동점자 평균을 보면 이 네. 서성한 라인에 있는 학생들이 밸런스가 좀 깨져 있어요. 탐구가. 하나는 잘 보는데 하나는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1314 뭐 이런 그 식으로. 니즈를-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다군의 성대는 이제 그런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와라. 와라. 그리고 좀 전통적으로도 이 대학들은 사실은 탐구의 영향력이 비중도 작지만 실제 더 비중을 줄여버리죠.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 다군의 이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고요.